어제 시카고에 왔는데 굉장히 많이 피곤했는데 배를 타고 야경을 보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정말로 한 2시간 동안 입을 다물지를 못했어요. 또 시부님이 피자 먹자고 밤 한 11시 반쯤 피자 먹자고 그래서 피자를 이렇게 막 즐겨 먹는 사람은 아닌데 시카고 피자라고 그래서 피자를 먹었는데 내 생에 그렇게 맛있는 또 피자는 또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고 여기 또 목욕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목욕탕을 아침에 이제 데려다 줘갖고 갔는데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이제 목욕탕을 갔어요. 그래갖고 막 때를 미는데 얼굴을 막 미는데 얼굴에 때가 막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프리카 때가. 그래서 너무 밀다가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벗겨졌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조심히 이상하네요. 여기가 왜 이렇게 빨갈까 그랬더니 때를 밀다 그렇게 됐어요.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3년 전에 평택 비전동에 본당 신부로 발령을 받아갔어요. 31년 전 얘기예요. 21년 전 얘기예요. 근데 31살에 본당 신부로 발령을 받아갔는데 신자가 3,500명이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하면 3,500명 세례명을 다 외웠어요. 그래갖고 성처형 해줄 때 마리아 그리스도의 몸, 요셉 그리스도의 몸, 데레사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세례명을 부르면서 그 모든 사람 성체를 다 영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은 미사를 못 빠졌어. 한 주간 빠지면 다음 주에 데레사 왜 지난주에 성당 안 나왔어? 그냥 직접 데레사 왜 성당 안 나왔어? 다 외우니까 그거를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딱 2년이 지났는데 주교님께서 저한테 진살이라고 신자 200명밖에 안 되는 벌써 이름도 진살이잖아. 진살이. 평택 평야가 내려다 보이는 농사 짓는 사람들 거기에 성당을 분가하라는 거예요. 나도 신설 성당에 본당 신부인데 초대 본당 신부인데 뭐 성당에 할 게 얼마나 많아요. 마이크도 다시 해야 되고 뭐 건물도 다시 다 해야 되고 십자가도 뭐 너무너무 일이 많은데 분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주교님 명이니까 그 땅을 보러 다녔죠. 근데 우리 성당은 3,500명인데도 성당터가 850평이에요. 근데 내가 그 200명을 분가하기 위해서 본 성당터는 몇 평이냐면 3,200평이야. 3,200평이면 얼마나 넓으냐면 초등학교가 2,000평이야. 여러분들 한국에서 다니던 그 초등학교 있죠? 그게 2,000평이야. 그거보다 한 배 반이 더 커. 그럼 얼마나 큰 땅이에요. 근데 성당이 돈이 어디 있어요? 성당에서 모아보니까 2억이야. 그때 아파트가 한 채 7천만 원이었어요. 7천만 원. 그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땅은 사야 되겠고. 그래서 첫 본당 신부님한테 전화드렸죠. 신부님, 저 성당 분가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저 돈 좀 꿔주세요. 얼마가 필요한데 2억이 아파트 세 채 값이죠. 2억이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이 신부님께서 1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내일 와 내가 꿔줄게 딱 그러더라고요. 내가 또 인간관계가 또 참 좋아요. 내가 생각해도 인간관계가 너무 좋아. 그래서 다음날 올라갔더니 1억짜리 수표를 2장을 딱 끊어 놓으셨어요. 집 세 채 값을 안주머니에 넣고 운전하고 1시간 반을 내려오는데 차 안에서도 두리번거렸어요. 이 돈 훔쳐가는 놈 없나. 차 안에서 아마 그런 기분 난 지금 그때 그 가슴 뛰는 게 아직도 기억에 나요. 그렇게 가슴이 설레고 무섭고 내가 막 벌벌벌벌 떨면서 땅 계약을 했어요. 땅 계약을 해놓고 회장님들한테 발표를 했죠. 땅을 샀다. 회장님들이 난리가 난 거야. 200명 분가하는데 우리는 850평밖에 안 되는데 그 큰 땅이 왜 필요하냐. 젊은 신부가 간도 크지. 왜 우리하고 상의도 안 하느냐. 상의 안 한 이유가 있어. 상의하면 땅값 뛸까 봐. 비밀리에 한 거죠. 그리고 거기 성당터 못 짓는다는 거야. 33살에 한참 삼삼한 나이인데 33살에 막 내가 뭐 큰일을 잘못한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내가 책임지겠다. 몇 개월 잠을 못 자서 정말로 그 성당터에 수백 번도 더 갔다 와봤어요. 가보면은 허허 벌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허가가 안 나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고 다시 한번 가보면 또 허가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후임자 신부가 왔는데 1년 후배 신부가 온 거예요. 200명 갖고 무슨 성당을 줘. 10억이 들어간다는데. 근데 내가
너 7억 해줄게. 네가 3억만 모아. 그 IMF 때 내가 7억을 해줬어요. 그리고 난 떠났죠. 떠났는데 이제 20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거기 아파트가 다 들어와갖고 신자가 2,000명이 넘는데, 그리고 주차장이 넓으니까 여기도 뭐 주차장 어마어마하게 넓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여기는 다 한 명이 타고, 한국은 4-5명이 타고 오잖아요. 주차장 걱정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밭이 넓으니, 땅이 넓으니까 뒤에 뭐 배추 심어갖고 김장 해먹고, 또 그냥 이제 나무가 우거져갖고 여름에는 바깥에다 커피숍 셔놓고 럭셔리 커피도 먹고, 아파트 사람들이, 성당 사람이 즐기는 게 아니라 아파트 사람들이 저녁에 애들 유모차 끌고 와서 즐긴다는 거.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런데 그렇게 내가 마음고생해서 땅 사고 분가한 거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나만 아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민 와갖고 정말 뭐 어떤 분은 막 40달러 갖고 온 분도 있고 100달러 갖고 온 분도 있고, 정말로 하루하루 그렇게 한 거 자식들이 알 것 같아요? 몰라요. 몰라. 또 고생한 거 얘기하면 애들이 뭐라 그래? 엄마 그만해. 한 번만 하면 100번째야. 이거 얘기해도 몰라. 얘기 안 해도 모르고. 그러니까 고생한 걸 누구만 아느냐면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그러면 그런 고생한 거 나만 아는 나한테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을까요? 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큰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내 행복은 남편이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 행복은 누가 책임져내냐면 내가 책임지는 거, 내가. 그런데 그때 4억 주고 산 땅이 지금 무슨 삼성 쇼핑몰이 들어온대요, 거기에. 그래갖고 땅값이, 아파트가 다 들어와. 정말 그때 22년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새로운 도시가 쓴 거야. 그때 4억 주고 산 땅이 100억 정도 가치가 됐대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교회 재산 100억으로 늘려준 거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나만 아는 거야. 그런 나한테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그래서 저는 저한테 참 잘해줘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남한테 원망 거의 안 해요.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나 다 내 돈 가지고 가서 사 먹어요. 내가 항상 그러잖아. 차연아, 갈비 먹고 싶니? 가자. 내가 사줄게. 내가 나한테 사줘. 뭐 총회장이 사줄래나 부회장이 사줄래나 성무회장이 사줄래나 기다리다가는 갈비 한번 못 얻어 먹어요. 갈비 한번. 그 다음에 가끔 영덕대게 여기 랍스터 먹고 싶잖아요. 전 그냥 가요. 가서 사 먹어요. 영덕대게는 좀 비싸요. 20만 원, 30만 원. 그래도 내가 100억을 벌려준 사람인데 날 위해서 2, 30만 원을 못 써. 먹어요. 그럼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행복하고. 남 원망할 거 없어요. 내가 이번에 25주년 행사하는데 그 진살이라는 성당에서 한 명도 안 왔어요. 한 명도. 왜냐하면 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그 2,000명 중에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세례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후임자 신부가 5대째라는데 내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신부 떠나고 난 다음에 신학교 들어온 애들이 많아. 내가 신부 된 지 이렇게 젊어 보여도 25년이나 됐는데 25년이면 3텀이 돌아가는 거예요. 신학교 7년 21년. 그럼 그 밑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원망스럽다고 섭섭하다고 인간한테 잘해줘봐야 다 소용없다고 머리 검은 짐승한테는 잘해주는 게 아니라고, 이게 다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냥 자기가 해먹으면 되지. 자기한테. 작년 12월 6일 날 저는 이선희 콘서트를 갔어요. 너무너무 바쁜 와중에 전 이선희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모든 곡들이 다 좋아. 근데 요즘 나온 곡에 인연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거 들어보면 가슴이 찢어져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 생에는 안 되니까 다음 생에라도 우리 사랑하자는 얘기야. 이거 우리 신부들을 위한 노래야. 오늘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구구절절히 이 얘기를, 뭐 어떨 때는 그 강의 끝나고 들어올 때 2시간 내내 그것만 반복해서 들을 때도 있어요. 어쩜 이렇게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하느냐. 근데 공연을 가고 싶은 거, 공연을.
근데 이 12월 6일 이제 하루 딱 비길래 주일날 서울 공연 벌써 끝났더라고. 대전 투어가 있더라고요. 대전 공연 강당인데 큰 체육관인데 좀 늦게 예약을 했어. 그래도 VIP 자리를 예약하는데 15만 6천 원이에요. 15만 6천 원. 15만 6천 원인데 누구 돈으로 끊었느냐 하면 내 돈으로 끊었어요. 왜? 누가 보고 싶어? 내가 보고 싶으니까. 내가 보고 싶으니까 내 돈으로 끊었어. 그런데 그게 달라요. 내가 좋아서 내 돈으로 끊고 내가 가서 듣는데 첫 곡이 인연인 거야. 그 얼마나 기분이 이게 설레고 흥분되는지 막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조용필 씨 혹시 여기 오면은 꼭 공연 가세요. 네? 공연을 왜 가야 되느냐면은 이제 조용필도 노래 부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기가 막힌 공연 가보면은 막 흥분되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리고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 냉면 먹지 말고 이제까지 미국에 와서 30년 동안 애쓴 멋있게 사는 나한테 한턱 쏘는 한턱 쏴서 먹는 냉면. 그래갖고 눈물찍 콧물찍 흘리지 말고 난 정말 멋있게 살아왔어. 난 정말로 이 미국에 와서 이 정도면 난 훌륭해. 나는 오늘 냉면 먹을 시카고 피자 먹을 자격 있어. 진짜 맛있더라고요. 시카고 피자. 아마 할머니들도 입맛에 그렇게 그 토마토 올려놓은 것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드세요. 그래 애들이 엄마 네가 알아서 먹어. 나도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먹어.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남은 인생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일만 생각하세요. 자식들 손자들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여기 미국 올 때 환경이랑 지금 자식 손자들 환경이랑 비교해봐요. 어때요? 상상도 할 수 없고 비교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뭐하러 걔네들 걱정을 하고 앉아있어. 지금 답답할 때가 많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이나 보살피세요. 근데 이 건강에 제일 권하는 게 뭐냐면 청국장 가루야. 내가 그 청국장 이 가루를 10년 전부터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 첫 해 500만 원, 둘째 5천만 원, 올해는 30억, 300만 달러, 3밀리언을 판매를 해요. 근데 이게 그냥 내가 들고 다닌다고 이렇게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팔아요. 우리가 하루에 택배로 나가는 게 1,000만 원어치야. 사람들이 먹어보고 좋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외국 이제는 이제 청국장이 이제 미국에 내가 이제 작년에 FDA 승인받아서 수출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벌써 한 30만 달러 팔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해. 내가 이 남미 강에 가고 아사돈지 뭔지 하여튼 고기를 엄청 먹이더라고. 이 나라 저 나라 다 가면 속이 진짜 안 좋았어요. 한국에 가고 너무 안 좋았는데 청국장 가루 밥숟갈 2숟갈, 밥숟갈 2숟갈 크게 뜨셔야 돼요. 조그맣게 뜨면 안 돼. 티스푼으로 뜨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밥숟갈 그래봐야 그 한 봉지 한 달 먹을 수 있어요. 밥숟갈 크게 떠갖고 여기 물에 타서 내가 먹고 다음날 화장실에 갔는데 똥이 60cm가 나오더라고. 굵은 똥이 60cm가 나오더라고. 굵은 똥이. 진짜 좋은 것 같아. 미국 LA에 확 붐이 일어나는 건 어떤 분이 당이 있는데 당이 잡혔대. 그래갖고 이분 저분 다 사준대. 고혈압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렇게 전화를 받아보면은요, 가끔 직원들이 너무 바쁘면 나도 전화를 받거든요. 생태마을에서. 한 분이야. 3-4명을 꼭 물어봐요. 저 천주교신자 아닙니다. 천주교신자 아닌데 어떻게 주문했냐 그러니까 너무 또 마침 수원에 우리 정작 꽃매라고 우리 집 동네야. 제가 너무너무 아파갖고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데 쓰레기 버리러 온 자매한테 나는 너무너무 아프다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 청국장 가루 먹으라고. 생태마을에서 만드는. 그래서 이끈저끈 잡아본다고 그 청국장 가루를 사다 먹기 시작했대요. 온 집안에 약을 다 갖다 버렸대. 신부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참, 난 우리 교우들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더니 청국장 가루를 전하고 있어.
전하려면 복음을 전해야지. 제가 성서 강의하는데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 고려대학교 대학병원 약학장이야. 교수죠. 당연히 약사고. 근데 나한테 하루는 찾아와서 신부님, 저는 신장의 하나를 기능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52%밖에 기능을 못합니다. 약사니까 아주 자기 몸에 대해서도 너무 잘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피곤하면 화장실에 가면 콜라 색깔이 나옵니다. 신장은 좋아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점점 5한 5살, 6살쯤 되는데 점점 안 좋아지다가 마지막엔 투석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약으로는 안 되니까 건강식품을 찾아봤대요. 근데 우리 생태마을에 청국장이 K2라는 성분이 있대. 그게 신장에 좋대요. 그래갖고 본인이 FDA 승인받은 거 보내라고. 그거 완전히 영어로 된 건데 딱 받아보더니 단백질 변형도 너무 잘 돼 있고 철분 함량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철분이, 이 50대 60대 된 주부한테 최고 필요한 게 철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철분 함량이 너무 많아갖고 자기가 먹기 시작을 했는데 3달을 먹었는데 52% 기능밖에 못하던 게 64%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신부님, 제가 이 리포트 드릴 테니까 온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그래도 전문가입니다. 정말로 좋은 청국장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저희 생태마을에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또 왔다 가신 분들도 뭐 저한테 뭐 빈말인지는 모르지만은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런데 행복의 크기가 다 달라요. 오는 분들의 그 행복을 가져가는 크기가, 보따리가 다 달라. 어떤 분들이 제일 행복한가 봤더니 금, 토, 일 오시는 분들이 제일 행복해 하더라고요. 근데 왜 행복한가 봤더니 밥을 무려 6끼를 안 하잖아. 주부가 밥 6끼 안 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이분들이 제일 럭셔리예요. 뭐 식사 끝나고 나면은 커피 딱 뽑아갖고 강이 내려다 보이는 데크에 앉아갖고 커피도 마시고 산책도 막 이브닝 드레스 입고 산책도 쫙 하고 그래요. 왜 그렇게 럭셔리한가 봤더니 설거지를 6번을 안 하잖아요. 주부가 설거지 6번 안 하고 밥 6번 안 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30살서부터 60살까지 시집 와갖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낳고 애 키웠다면 여러분들 한 달 가사 노동비가 얼마냐면은 250만 원이에요. 250만 원. 그럼 30년 동안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낳고 애 기르는 여기 우리 60대 된 아줌마들은 남편하고 자식한테 얼마를 청구할 자격이 있느냐면 9억을 청구할 자격이 있어요. 9억 원어치 일을 하신 거예요. 9억 원어치. 그렇게 9억 원어치 일을 해놓고 2박 3일 그 경치 좋다는 평창에 가서 쉬어보려고 그러는데 그 돈이 아까워갖고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나 피정 보내주는 자식 하나 없고 지질이 복도 없는 년. 그리고 끝까지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면은 그분은 영원히 생태마을은 못 오고 그 기쁨, 그 충만한 그 만족감을 못 누리고 죽는 거예요. 내가 쓰는다고 누가 뭐라 그럴 것 같아? 한 사람도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써봤던 적이 없는 거야. 아니, 자기를 위해서 단돈 1,000원도 써봤던 적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1,000원도 벌벌 떠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우리 본당 신부할 때 할머니들하고 유럽 여행 가보면은 참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우리 할머니들이랑 여행 다니면 정말 재밌어요. 성당에서 보던 할머니들이랑 인천공항에서 보는 할머니들은 벌써 달라요. 선글라스 딱 끼고 나타나요. 선글라스 스카프 목에 두르고 돈을 얼마나 갖고 가는지 여기다 돈가방 탁 차고 너무너무 멋있게 와요. 가방, 여행용 가방 뽐나는 거 갖고 오고. 그래갖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파리 드골공항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은 탁 내리면은요, 그 여행 가이드가 버스를 타고 버스를 한 대 갖고 나와요. 그리고 파리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멋있어요. 파리는 직접 조명이 없어요. 다 간접 조명이에요. 간접 조명.
어제 시카고가 건축물들이 대단하더라고요. 내가 암스테르담, 파리, 운하 다 다니는데 그 유럽의 규모보다 여기가 100배 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100배 커. 근데 어저께 나하고 이렇게 권당 시민하고 몇 자매님이 나갔는데 30년 만에 처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살아도 내가 보기에는 지질이 복도 없는 년들이 사는 거야. 여기 살아도.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럭셔리하고, 그리고 거기 그 조그만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배 있잖아요. 져갖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내더라고. 그 사람들 이렇게 잠깐 봐도 그 파티에 그거에 보면 참 멋있게 지내더라고요. 어쨌거나 하여튼 파리도 참 멋있어요. 직접 조명이 없어. 다 간접으로 비치는 거. 다 간접으로. 그래서 은은해요. 가다 보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다이애나가 들이받아서 죽은 데라고. 역사가 막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일 아침은 일어나고 뷔페에서 식사를 하시고 아침에는 모나리자, 그 옆으로 싹 웃는 모나리자 그림이 있는 느부르 박물관을 갈 거라고. 그리고 건너편에 에펠탑이 있는데 에펠탑을 들르고, 전신 먹고는 몽마르트 언덕을 올라갈 거라고. 저녁엔 세느강에서 선상 파티라고, 밤에는 쌍젤리제 거리에서 와인을 한잔 할 거라고.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려요. 내가 드디어 그 유명한 예술의 도시 파리를 왔구나. 근데 호텔 도착 10km 전에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참 에티켓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내리면은 포토들이 가방을 여러분들 방에 다 갖다 줄 텐데 $1를 팁으로 줘라. 그리고 호텔에서 나올 때 침대에 또 $1를 내려놓고 오셔라. 그게 에티켓이다. 그럼 이때부터 할머니들이 머리가 복잡한 거야. 생각지 않았던 $2가 튀어나온 거야. 400만 원 주고 여행을 왔는데 생각지 않았던 $2가. 그래갖고 딱 버스에서 내리면 정말 포토들이 막 가방을 가지러 와요. 그럼 할머니들이 한국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거라고. 이때부터 이제 가방을 들고 씨름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유럽은 엘리베이터가 다 작아요. 옛날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집어넣으니까 2명만 들어가면은 다 차는 거야. 30명이 가는데. 그러면 기다리는데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2명 또 천천히 올라가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도 또 $1 이제 로마로 갈 거니까 그냥 안 놓고 나와. 그리고 또 로마에 또 도착을 하면은 할머니들이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말합니다. 포토들이 오면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거라고. 10일 동안 뭐만 하냐면 가방하고 씨름만 하는 거. 가방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여행에 나한테 한마디예요. 신부님, 외국에 나가보니까 맨 내 돈 뜯어먹는 도둑놈들밖에 없다고. 아니 10일이면은 $20야. $20면 미국이나 한국에서 칼비 한 번 안 먹으러 가면 돼. 근데 그 평생 한 번 나간 여행인데 방에서 기다리면 얼마나 좋아. $1 주고 땡큐 하면 나도 좀 럭셔리한 것 같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 여행 다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놈은 $20를 아끼려고 가방, 여행을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거야. 가방 끌고 이리 가고 저리 간 거 생각난 거야. 예. 내가 이번에 잠비아 갔다가 케이프타운 가는데 잠깐 희망봉 가고 싶다 그래서 들렀는데 정말 좋은 호텔에 갔는데 가이드가 그래도 다 할 거라고 딱 갖고 왔어. 방에 딱 방번호 붙여갖고 딱 갖고 와요. 그럼 나는 $1 안 줘요. $2 내지 $5 줘요. 그 딱 한마디예요. I come from Korea. Thank you. 되게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인 줄 알거든요. 그럼 오해하잖아. I come from Korea. Thank you. 그리고 저는 나올 때도 호텔에다가 달러를 올려놓을 때 그냥 안 나와요. 어떨 땐 $5 낼 때 꼭 써놔요. I come from Korea. Thank you. 그래 봐야 $20, $30 밖에 안 써요. 그럼 1년에 한 번 나오는 여행인데 얼마나 내가 귀중한 사람이야. 평생 어떻게 살았는데 정말로 뼈 빠지게 일하고 온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았는데
이 한 번 나오는 여행에 그런 호사도 못해? 근데 우리는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냉면을 먹으면서 울면서 치질이 복도 없는, 똑같은 냉면 10달러를 먹으면서 치질이 복도 없는 냉면 사주는 인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울면서 먹는 거랑, 난 정말로 수고 많이 했어, 너 정말로 애 많이 썼어, 넌 먹을 자격 있어, 내가 오늘 너한테 쏠게 하고 먹는 냉면이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후부터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 먹지 말고 이 미국에서 열심히 살고 훌륭히 자식 키웠고 성공한 내가 나한테 쏘는 걸로 드세요. 남이 사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저는 잠비아에 이제 선교를 떠난 지가 5년 돼요. 5년 되는데, 근데 이제 다녀보면요, 잠비아는 너무 없어서, 미국은 너무 많아서 막 흘러 넘쳐. 미국은 내가 보기에는. 근데 거기는 밥을 한 끼밖에 안 먹어요. 한 끼밖에. 근데 3년 전에 제가 정글에를 들어갔어요. 정글이라는 건 부시, 풀이 많이 자라고 나무도 많아요. 그런데 정글에를 들어가려면은 새벽 3시에 일어나갖고 22시간을 타고 들어가야 돼요. 버스를. 밤 11시 반에 도착해요. 깜깜한 밤에 도착을 해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정글에 22시간 들어간다는 건 정글에서 아프면 죽어야 돼, 그 사람들은. 나는 차가 있으니까 들어가지만은 그 사람들은 죽어야 돼. 그랬더니 수녀님들이 정글에다가 병원을 줘놨더라고요. 상상도 못할 정글에다 병원을 줘놓은 거야. 거기에 입원실도 있고 다 있어. 근데 병원 옆에 간호대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호대학을 짓는데 수녀님들이 기초만 쳐놓고 돈이 없어갖고 폐허처럼 만들어 놨더라고요. 야, 이 수녀님들이 20년 동안 이곳에서 이 고생을 하는데 나는 한국에서 얼마나 호강을 해. 대한민국에서 항상 사람들이 그래. 신부님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호강하는 분이 신부님이라고. 실질적으로 더 호강하고 있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호강을 누리는데 이 간호대학을 이렇게 폐허로 만들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여러분 오늘 사신 책, 삶 껴안기, 농사꾼 신부, 유럽에 가다, 사는 맛, 책이 한번 나오면은 정말 많이 팔려요. 그래갖고 인세가 2억이 들어와 있더라고, 2억이. 내가 그 돈이 뭐가 필요해?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사실 신부들한테는 돈 별로 필요 없거든. 근데 보통 신부님들한테 그렇게 돈이 있지를 않아요. 근데 저는 돈이 정말로 많이 들어와요.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버는 거야. 내가 강사료도 많이 받고, 강사료보다는 인세가 훨씬 많죠. 인세가 훨씬 많은데 내가 수녀님한테 그랬어. 수녀님, 내가 인세가 있으니까 이거 간호대학 내가 져주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언제 모금하러 다녀? 그냥 내가 하면 되지. 그래갖고 이제 인세가 계속 들어올 때마다 우리 직원들한테 500만 원, 1000만 원, $10,000, 5,000달러 계속 보냈어. 이제 1년이 지나고 났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잠비아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네들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따라왔어, 우리 직원들이. 그래갖고 이제 또 간호대학이 져줬다니까 내가 가보자. 그래갖고 22시간을 타고 밤 11시에 도착해. 다음날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간호대학 어마어마한 건물이 져진 것 같아, 대학이.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나를 혼을 내더라고요. 신부님, 돈을 이렇게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신부님, 은퇴하면은 지금이야 밥 사주는 사람도 많고 초대하는 사람도 많고 강사료도 많고 인세도 많은데 은퇴하면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고 신부님 용돈 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리고 운동하고 싶고 여행 다니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신부님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누가 사주느냐 이거야. 그럼 돈을 이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모아놔야지. 막 나를 혼을 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20년 후에 살지 안 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아요? 20년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살아? 그 20년 후에 쓰려고 지금 가만히 있긴 싫어요. 지금은 얼마든지 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잖아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벌써 간호대학 줘줬죠. 그 다음에 또 그 정글 안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나름대로 정글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이 그 학교에 모이는 거야. 그런데 기숙사가 없으니까 멀리 있으니까 친척 집에 와서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방이 딱 하나예요. 방이 하나. 근데 몇 명이 잠을 자느냐? 10명, 11명이 잠을 자는 거야.
제가 가정방문을 가보니까 이해가 돼. 밤에 전기가 없어요. 열쇠미 안 그래도 깜깜한 사람들인데 깜깜한 데서 자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봐야 알아.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 come and see. 와서 봐야 돼. 근데 수녀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신부님, 얘네들 기숙사에 있으면 한창 공부하려고 여기를 깨우칠 애들인데 기숙사 줘달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간호대학 줘주고, 기숙사 줘주고, 정글에 초등학교 줘주고, 중고등학교 줘주고. 근데 막 나는 지금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너무 신이 나. 그래서 지금은 마음껏 돌아다니고 이제 신학교 줘줘요. 신학교, 잠비아에는 신학생이 350명이 있대요. 350명이 있는데 신학교 건물이 없는 거야. 그래서 1, 2학년은 철학과 일반 루사과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3, 4학년은 또 뭐 어디 수도원 다니고 5, 6, 7학년만 어디 뭐 한 3시간 떨어진 데 있다는 거. 그러면 신학교 교육이 안 되거든요. 선후배 관계도 안 되고 우리 신부님하고 나하고도 신학교 때 같이 공부한 동문이거든. 그럼 마음이 벌써 달라요. 그런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달 주교님이라고 잠비아는 신자가 천주교 신자가 500만 명이에요. 인구가 1500만 명인데 그런데 나한테 주교님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신학교 좀 줘달라는 거예요. This is my life 그러더라고요. 다른 건 안 드리는데 그거 확 들어오더라고요. This is my life. This project is this is my life. 딱 그러는 거예요. 야 주교님이 이렇게 열정적이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신학교 이제 짓기 시작하는데 마침 그때 미국 우리 천주교 교우들, LA 쪽 교우들이 13명이 작년에 갔어요. 여러분들이 저라 미국에서 돈 벌었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내가 이것도 내일 말씀드리겠는데 미국 교회가 지금 갈등의 원인이 뭐냐면 미션이 끝나서 그래요. 무슨 미션이 끝나느냐면 여러분들 여기 와갖고 애들 공부시키고 돈 벌고 다 했잖아. 이제 다 끝났어. 지금 60, 70대 은퇴했어.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목표가 없어지니까 나 돈도 벌고 이 좋은 미국에서 호텔 같은 집에서 사는데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야. 어떤 놈이든 안 알아주면 저놈이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나를 무시해. 그리고 그냥 서로 머리통이 터지게 싸우는 거야. 새로운 미션을 가지라는 거예요. 잠비아에 신학교 줘주고 나미비아 신학교 줘주고 모잠비크에 신학교 줘주고 나미비아 보츠와나 그거 다 가톨릭이거든요. 미국에서 돈 벌면 뭐 할 거야. 그거 가지고 그냥 골프나 치러 다니고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근데 그 미국 공동체 LA 공동체 하겠다는 거예요. 작년에 13명 모였는데 올해 100명 모였더라고요. 신이 나는 거야. 너무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원도 한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다 썼어. 벌써 다 썼어요. 지금 돈이 없어. 지난번에 돈 다 떨어져갖고 국장한테 야 50만 원만 좀 꿔줘라. 100만 원만 좀 꿔줘라. 한 주일 그랬어. 한 주일. 어쨌거나 그렇게 다 하다가 내가 70살에 안 죽었어. 근데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럼 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집에 사제관에 가만히 앉아 있을 거야. 돈 없는데 어떻게 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근데 나중에 쓰려고 지금 가만히 있긴 싫어요. 나중에 쓰려고. 여러분 인생에 나중에는 없어요. 오늘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맛있는 거 안 사 먹었잖아요? 그럼 끝난 거 오늘은. 오늘 여러분들 시카고 야경 구경 안 나가잖아요? 그럼 오늘 끝난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불금이라서 불타는 금요일을 어저께 우리가 보냈거든. 너무 좋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해. 근데 나중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얼굴 보니까 돈 쓸 수 있는 마지막 얼굴들이 많아. 마지막 얼굴들이 진짜 많아. 나중에 언제 쓰려고. 쓰려면 언제 써? 지금 써야 돼. 지금 쓰려면 지금 써야 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감히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생태마을에 많은 암 환자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앞둔 분들이 많이 찾아와요. 근데 뭐 90대를 찾아오지 않아요. 대개 60대신 분들, 50 후반부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럼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저 30년 동안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휴가도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돈도 많이 벌었고 자식도 다 키워놔서 나 이제 호강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여행도 다니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밥 좀 먹으면 속이 이상해갖고 병원에 가보니까 암인데 몸에 다 퍼졌는데 3개월밖에 안 남았답니다. 신부님,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신부님하고 그 조태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도보 여행도 하고 싶고, 신부님하고 잠비아도 가고 싶고 봉사활동도 하고 싶은데 저한테는 이제 시간이 없어요. 3개월밖에 안 남았대요. 그 한 분이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왜 젊었을 때 그럴 수 있었는데, 젊었을 때 여행 다닐 수 있었고, 젊었을 때 좋은 일 할 수 있었고, 젊었을 때 쉴 수 있었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가혹하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얻은 마지막 선물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부님 강론이 그전에는 구구절절이 안 들어오는데 암에 걸려보니까 왜 신부님이 갈비 먹고 싶으면 지금 사 먹으라고 얘기하는지 이제 알 것 같다고. 이제는 저한테는 더 이상의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걸 깨달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매일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오늘 뜨겁게 사세요. 오늘 행복하게 사세요. 신부님, 그런데 신부님 말대로 다 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그때도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안 죽으면은 집에 가만히 있으면 돼. 그때 안 죽으면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되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어떤 날은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어떤 날은 온 세상이 등을 돌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날들을 하나하나 견뎌내며 오늘에 이르렀는데, 문득 뒤를 돌아보면 그 고생스러웠던 시간들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오직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하루를 버텨내는 것조차 힘겨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들 눈에는 평범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매일이 전쟁 같았던 날들 말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흘린 눈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 혼자서만 끙끙 앓았던 걱정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단단한 바위처럼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누군가가 봐주고 인정해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마다 바쁘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삶에 충실할 뿐이었습니다. 내 고생을 온전히 이해해줄 사람은 없었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내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했습니다. 왜 아무도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든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원망이 마음 깊숙이 뿌리내렸습니다. 밤이면 천장을 바라보며 내 인생이 이렇게 외로운 것인가 하는 쓸쓸함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겪은 시련들, 내가 참아낸 아픔들을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 때로는 더 큰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고생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견뎌냈는지, 내가 얼마나 용감하게 살아왔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얼굴에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가 내가 살아온 증거이고, 이 눈빛 속에 담긴 깊이가 내가 겪은 모든 일들의 흔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를 가장 잘 알고 있고, 내가 나의 가장 든든한 증인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혼자만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흘린 눈물들이 나를 더욱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고, 혼자서 끙끙 앓았던 고민들이
나를 더욱 단단하게 키워주었습니다. 남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스스로를 믿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인정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나의 노고를 인정하고 내가 나의 노력을 알아주고 내가 나를 위해 박수 쳐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의미 있는 일이라는 깨달음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당합니다. 내가 겪은 고생들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나뿐이라는 사실이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만의 특별한 보물 같은 느낌입니다. 세상에서 오직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이야기, 나만이 증언할 수 있는 나의 용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알아가면서 하나씩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느라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주었는지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저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한 나 자신을 위해 뭔가 특별한 것을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요. 그래서 평소에 지나치기만 했던 그 맛집에 들어가서 정말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가격표를 보고 주저하던 예전과는 달리 그날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첫 입을 떠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준 것은 바로 내가 흘린 땀과 노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일터로 향했기 때문에 내가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소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음식이 더욱 맛있게 느껴졌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졌습니다. 돈을 벌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힘으로 번 돈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다는 자유로운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돈을 모으는 것에만 급급했는데 이제는 그 돈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행위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이후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늘 남을 위해서만 돈을 쓰던 습관에서 벗어나 나를 위한 작은 선물들을 하나둘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차를 한 잔 마시고 싶으면 주저하지 않고 찾아가서 마셨고 몸에 좋다는 음식이 있으면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사서 먹었습니다. 새로운 옷이 필요하면 오래 고민하지 않고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낯설기도 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습관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어색하고 죄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아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아껴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에게 잘해주지 않으면서 남들이 나에게 잘해주기만을 바라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기대였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느끼는 행복은 참으로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복잡한 조건이나 까다로운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누구를 설득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양해를 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온전히 나만을 위한 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경험들이 쌓이면서 나 자신에 대한 생각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충분히 좋은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충분히 좋은 것들을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나 자신을 뒷전으로 밀어두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배고픔을 달래는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하루 동안 수고한 나 자신에게 주는 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격려하고 내가 나를 위로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내 입맛과 내 기분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런 작은 행복들이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것을 먹어야겠다는 작은 기대가 하루를 버텨나가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좋은 일로 나 자신을 기쁘게 해줄까 하는 상상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수의 콘서트를 한번 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도 금세 다른 핑계들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나이도 이제 그렇고 콘서트장에 가면 젊은 사람들만 있을 텐데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티켓값도 만만치 않고 혼자 가기에는 왠지 쓸쓸할 것 같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냥 가고 싶으니까 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뭐 그리 중요한가? 내가 듣고 싶은 노래를 들으며 즐거워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하는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인터넷으로 티켓을 찾아보았고 좋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에 드는 위치에 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티켓을 예매하는 순간의 떨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놀이공원에 가기로 한 것처럼 설레고 기대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런 순수한 기쁨이었습니다. 콘서트 날짜가 다가올수록 무엇을 입을지, 몇 시에 나가야 할지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콘서트 당일 회장에 도착해서 보니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았지만 나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도 제법 보였습니다. 모두들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에 괜히 반가워졌습니다. 음악이 시작되고 가수가 무대에 올라오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걱정들이 사라졌습니다. 그저 좋은 음악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즐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더 과감하게 해보자고 말입니다. 나이를 핑계로, 체면을 핑계로, 혹시나 하는 걱정을 핑계로 스스로를 가두고 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즐거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박물관 전시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으면 주저하지 않고 찾아갔고, 새로 생긴 카페가 궁금하면 혼자라도 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동네에서 하는 작은 축제도 기꺼이 구경하러 나갔고, 평소 관심 있던 취미 강좌에도 용기를 내어 신청해 보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웠습니다. 평생 남들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살아온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씩 경험을 쌓아가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새로운 재미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온갖 걱정부터 앞섰는데, 이제는 일단 해보고 생각하자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보다는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이 더 아깝다는 생각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짜 용기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 작은 발걸음이라도 내딛는 것이 바로 용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주저하는 대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가 아닐까 합니다. 아낌없이 쓰는 삶의 철학, 이렇게 하나씩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돈을 쓰는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일이라는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듣던 말이 있었습니다. 아껴야 한다, 절약해야 한다, 나중을 위해
모아둬야 한다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면서 어려운 시절을 버텨낼 수 있었고 조금씩 모은 돈으로 안정된 생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런 습관이 너무 강해져서 정작 써야 할 때도 주저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음식이 있어도 가격이 비싸면 포기하고, 몸에 맞는 좋은 옷이 있어도 값이 부담스러우면 싼 것으로 대신하고, 가고 싶은 여행이 있어도 경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미루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아쉽고 답답한 마음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모은 돈이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하면서 미루고 있지만 그 나중이라는 것이 언제인지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을 정작 내가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아까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생각을 바꿔보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의미 있게 쓰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는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특히 내 건강과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비로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마음이 우울하면 그것을 달래기 위해 또 다른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미리미리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기도 하고 현실적이기도 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그런 투자 중 하나입니다. 값싼 음식으로 배만 채우는 것과 몸에 좋고 마음도 즐거워지는 음식을 먹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 몸도 가뿐해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비싸다는 이유로 포기해버리면 결국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었습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곳을 보고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행에서 느끼는 자유로움과 즐거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느끼는 감동 같은 것들은 나중에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기억이 됩니다. 이런 깨달음이 생기고 나서는 돈을 쓸 때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얼마나 의미 있는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필요하고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되 별로 의미 없는 일에는 아무리 싸도 돈을 쓰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지혜,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해 하나의 큰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에 발목 잡혀 살 필요도 없고 막연한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포기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미뤄왔습니다. 언젠가는, 나중에는, 여유가 생기면, 시간이 되면 하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뒤로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언젠가가 언제인지, 그 나중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의 귀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그 고마움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지나고 나서야 그때가 좋았구나, 그때 더 잘해줄 걸 하는 후회들이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하고, 지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만나고, 지금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지금 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충동적으로 결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진정으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내 삶의 의의와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라면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말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는 깨달음도 이런 맥락에서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내게 무엇이 행복을 가져다 주고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인지도 내가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들의 눈치를 보며 내 삶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어제 같은 일이 벌써 몇 년 전 일이 되고 금방이라고 생각했던 계절이 어느새 다시 돌아와 있습니다. 이런 시간의 흐름을 실감할수록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솔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은 억지로 참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은 당당하게 즐기려고 합니다. 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사는 일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에 변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완전히 이기적으로 살자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중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과 함께 나 자신을 위한 시간과 공간도 충분히 확보하면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힘든 시절도 견뎌냈습니다. 그런 내 자신이 이제는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즐겁게 살아갈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더욱 알차게, 더욱 의미 있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느끼게 되니까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매일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한 선물 같은 시간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